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터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최삼욱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저희 힐링 가족 여러분들이랑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삼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원장님을 모시게 된 이유가 주식 중독, 주식 때문에 중독되고 정신까지 망가져버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던 와중에 주식은 심리다라는 선생님 책을 제가 읽어봤어요, 우연히. 그리고 너무 좋아서 열심히 여기 출판사에 연락해갖고 어떻게 선생님 겨우 찾아내서 연락을 드렸는데 응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와주셨어요. 아무튼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이제 몇 가지를 좀 여쭤볼까 해요. 먼저 첫 번째로 요즘 계속 주식이 이제 올 초부터 계속 하락장, 뭐 지금 지하 4층, 5층 막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시는데 요즘 같은 약세장에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마음가짐, 멘탈 관리 사실 정말 어려운데 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어떻게 멘탈 관리를 하는 게 좋을지 먼저 그런 것들을 여쭤보고 싶어요, 선생님. 네, 요즘에 하락장이 좀 길어지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제가 한 20년 정신과 전문의 하면서 다양한 질환 환자분들을 만나 뵙게 되는데 특별히 또 제가 관심 분야가 이제 중독 쪽이고 또 그 중에서도 도박 중독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도박이라고 그러면 주식하고 좀 다른데 또 비슷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 도박 중독 환자, 주식 중독 환자들을 보면서 이제 겪게 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제가 이제 책에 좀 담궈놨고요. 특히 이제 이 하락장 가운데 우리가 이 문제를 삼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상승장에서부터도 이런 주식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 사실 있었습니다. 상승장에서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거는 상승장에서도 항상 안전하지 않고 또 이런 하락장에서도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항상 이제 좀 위험 자산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오히려 하락장이 좋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겠죠. 그렇죠? 개개인마다 다르니까. 네. 네.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이제 상승장에 왔을 때 언젠가는 하락장에 올 거라고 이미 예상을 했고 또 분산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현금을 마련해서 오히려 싼 가격에 이제 투자를 시작하고 또 적립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쌓아가는 분들은 오히려 주가가 너무 비쌀 때보다는 하락일 때가 더 좋죠. 사실 그렇죠. 그렇죠. 지금이 적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투자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하락장에 오면 본인의 계좌도 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들은 이 상승할 거 딸것만 기대하고 주식시장에 들어갔다가 하락장에 오면서부터 상당히 이제 불안, 공포, 뭐 이런 심리적 반응에 이제 힘들어 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신 것 같고, 사실 이제 우리가 불안하거나 공포라는 감정은 자동적인 반응이에요. 우리가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자동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이 불안과 공포가 생기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런데 특히 이 주식시장의 특성이 불확실하잖아요. 미래를 모른다고 하는 이 불안, 공포는 이 불확실성에서부터 나타나는 거고, 이제 구체적으로 손실이 생기면 이제 공포가 생겨서 어떤 분들은 패닉셀도 하죠. 공황장애라고 들어보셨죠? 네, 공황장애는 실제로 공포 상황이 아닌데 우리 뇌가 그걸 공포로 인지해서 신체적인 반응, 예를 들면 호흡이 가빠지거나 뭐 숨이 차거나 아니면 이제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어지럽거나 다양한 신체 반응을 동반한 아주 공포 반응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럴 때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패닉셀을 하는 분들이 생기고 패닉셀. 빨리 도망가는 거죠. 빨리 도망가는 어떤 분들은 얼어붙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얘기인데
초등학교 때 네. 길거리 가다가 갑자기 누가 확 잡아당겨가지고 봤더니 네. 나쁜 형들이 네네. 이게 돈을 뺏으려고. 네. 그러면은 그때 살려달라고 길거리 아저씨들한테 아줌마들한테 도와달라고 소리치면 될 것 같은데 소리가 안 나와요. 네네네네. 그런 경우 있습니다. 얼어붙어요. 네네. 진짜 공포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소위 존버라고 그러죠. 네, 이게 이제 졸음하게 버티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어떤 판단을 이제 못하게 되는 분들도 있어요. 조금 그런 상황이 지나가면 이 상황을 좀 안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권위자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어나 아니면 뭐 요즘에 유행하는 유튜브나 또는 뭐 다양한 전문가들을 통해서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의존하는 현상이 생기기도 하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지나가면 이제 분노 반응이 생깁니다. 왜 하필이면 내가 투자할 때 이런 현상이 생길까? 이런 이 분노 반응이 생기면 또 이 분노 반응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분노의 화살이 밖으로 향하면 이 주식을 하게 만들었거나 또 주식 종목을 찍어준 전문가들한테 이 악성 댓글을 달기도 하고 또 그 화살이 자기 자신으로 향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자책을 하거나 또는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거나 이런 일련의 과정이 걸리는데 제가 이제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약세장에 왔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하지 말아야 될 것. 약세장에 있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는 제 외래 환자에서 오시는 분들 이렇게 합니다. 약세장이 와서 이제 손실을 크게 보면 이걸 빨리 메꾸려고 빨리 이 본전을 메꾸려고 이제 복구하려고 더 위험한 투자에 손을 댄다. 네네. 이게 굉장히 대표적인 이 약세장에서 이 문제가 더 심해지는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가진 돈이 별로 없다. 그럼 여기다가 더 문제가 생기는 게 이때 또 위험한 대출을 하거나 레버리지를 쓰거나 절대 안 되죠. 주식을 했던 분이 이제 더 위험성이 강하고 변동성이 강한 선물로 가거나 코인으로 가거나 이러면서 이 손실을 빨리 메꾸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결국에는 굉장히 더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굉장히 안 좋은 악수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상황에 오게 되면 이런 행동을 하면서 중독에 빠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또 이런 과정을 또 몰래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네. 몰래. 그래서 가족한테 얘기하지 않고 자신이 이제 이런 문제를 혼자 메꾸려다 보면 실제로 심리적인 압박도 더 많이 받게 되고 판단력도 그래요. 더 많은 이제 문제들이 계속 쌓이게 되고 그래서 이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게 되고 돌려막기를 한다든지 경제적인 압박감을 계속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이럴 때는 대출을 하거나 또 위험한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고요. 해야 될 것은 이 손실을 일단 인정하자는 겁니다. 손실을 인정하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이게 오를 것만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락장도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특히 이제 처음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은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머리로 그냥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경험적인 학습을 해야만 이게 내 것이 되는데 이런 게 정말 올 수 있구나. 두 번째는 그렇게 인정을 한 다음에는 정말로 이제 배울 게 있어야 되겠죠. 하락장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상승장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왜 올랐는지를 심도 있게 분석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내가 실력이 50점인데 90점을 맞았다. 그러면 왜 내가 90점을 맞았는지 굳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50점 실력인데 만약에 10점을 맞았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를 따져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 대책을 세우는 그 준비를 하게 될 때 하락장에서 내가 이제 정말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하락장이 어떤 거시경제의 문제인지 아니면 기업 단위의 문제인지 아니면 내가 투자를 잘못한 건지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학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장기적인 이 투자를 하는데 오히려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타이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하게 되죠. 그렇구나. 선생님,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또 손해를 많이 보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단타에 대한 얘기하는데, 종목 선정도 중요하지만, 네. 사고 파는 거. 네. 이것도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방금 전에 했던 얘기랑도 제가 중복되는 이야기는 한데, 사고 팔기를 많이 하게 되면 안전한 투자를 못 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하죠. 네, 맞아요. 네네. 사실 이제 나중에 우리 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네. 대부분의 이 중독 문제로 저희 외래 오시는 분들은 장기 투자를 하는 분들은 제가 본 적이 없고 주로 이제 단타 또는 급등주 사고 팔고,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제 매매 중독이라는 트레이딩 어딕션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매매 중독이요. 네. 이 매매를 한다는 거는 즉각적인 반응을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네. 예, 우리가 이제 중독에서 도파민이 작용하는 이런 보상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보상 시스템의 특징이 빠른 반응, 빠른 만족, 빠른 결과를 얻고자 하는데 도파민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나중에 어떤 만족을 우리가 지연시키는 그런 능력이 없는 분들, 굉장히 충동적이고 급하고 또 빠른 어떤 반응을 요구하는 그런 기질이 가진 분들, 또 이런 분들이 이제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 그것이 처음에 상승을 봤을 때 더 강화돼서 계속 이런 트레이딩에 이제 집착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게 습관이 되면 기다릴 줄 모르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되고, 이것이 결국엔 하락장에 왔을 때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이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이유는 굉장히 저마다 다양할 겁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코로나 이 시절에 남들이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상승장에서 전혀 준비 없이 들어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저도 중 하나입니다. 예, 네. 통계를 봐도 그렇고. 네. 사실은 이제 일종의 FOMO라고 하죠. 네. Fear of Missing Out. 그래서 나만 뒤처질 것 같고, 남들은 뭔가 이제 부자가 될 것 같고, 미디어에서도 뭐 경제적 자유다, 뭐 대박이다, 파이어족이다, 이렇게 뭔가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을 때, 그냥 내가 따박따박 월급 받고 뭔가 성실하게 일하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조급한 마음, 불안한 마음이 일종의 이제 포모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이럴 때 전혀 준비 없이, 학습 없이 누가 찔러준 종목 하나 가지고 투자를 시작했어요. 그런 분들이 운이 좋아서 초심자 행운으로 상승 효과를 봤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뇌에는 아주 강력하게 입력이 되고 기억으로 남게 되면,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어 라는 나쁜 습관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계속 그런 방향으로 본인의 행동을 만들어 가면서 이 문제가 사실 이제 커지게 되고, 몇 달 동안은 그렇게 수익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분명히 이제 하락장이 오고 약세장이 왔을 때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개인들이 손해를 보는 이유는 전혀 준비 없이 남들이 하니까 어쩌다 주식을 해서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옛날보다는 그래도 이 정보들도 많고, 유튜브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다양한 정보가 있고, 또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젊은 분들도 있어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거시경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기업 단위에 대한 공부도 하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하고 이게 다르다는 거죠. 예, 학교 다닐 때 공부, 만약에 2+2는 4다. 뭐 미국의 수도는 어디다. 이건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럼 밤을 새워서라도 공부하면 외우고 정답이 하나니까 알면 되는데, 주가를 알아맞힐 수 있을까? 기업을 공부한다고 해서. 불가능하죠. 예, 우리가 거시경제를 공부한다고 해서 이것이 통제 가능할까? 사실 미국의 페드, 금리, 뭐 환율, 또 뭐 이 시장 앞으로 이 물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사실은 모르잖아요. 네.
불확실성이죠. 변동성이 강하고. 예를 들어서 이 유명한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 삼성전자의 주가를 이제 목표 주가를 내잖아요. 그럼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그렇죠. 목표 네네네. 주가가 생깁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한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여러 사람이 참고하더라도 각각 그 투자자들은 의사결정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답이 하나가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주식시장은 이제 복잡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는 이런 선형적인 원인과 결과가 하나로 매칭이 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만 가지의 요인들이 주가에 영향을 준다. 우리가 코로나 때도 이해를 했지만 예를 들면 이 대표적으로 페드에서 이제 유동성을 강화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고 또 이 바이러스가 이제 창궐하다 보니까 백신이 나오고 또 사회적인 락다운이 되고 또 미중 간의 갈등이 생기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기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주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은 정리하면 거시경제, 기업 단위의 분석을 반드시 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개인이 주식시장의 손해를 보는 두 번째 이유는 공부를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이 주식시장의 기본적인 한계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 책에서 강조한 건데 정말 준비를 잘하고 공부를 어느 정도 하더라도 개인 단위에서 이 투자라는 의사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오류들이 많이 생긴다.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여러 가지 편향이라든지 또 심리적인 작용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된다. 요 세 가지로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쉽게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서 또 우리가 이 주식들이 같은 비슷한 얘기인데 도박처럼 자꾸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네. 그죠? 뭐 단타를 하는 네, 경우도 네. 생기고 갑자기 몰빵이라고 하죠. 네, 잘 맞아요. 투자하고 분산을 잘했다가 한 번에 몰빵해갖고 근데 그게 갑자기 막 떨어져. 뭐 그런 경우도 생기고 이게 다 이 그 자기 관리와 멘탈과 이런 조절 네. 그거에 실패해 가는 건데 네. 주식이 이렇게 도박처럼 중독에 빠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중독 그러면 네. 뭐 알코올 중독, 마약 네, 중독, 마약 중독. 담배 중독 이렇게 어떤 물질이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 뇌에 직접 들어가죠.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주입을 하거나 하면서 그런 물질이 우리 뇌에 직접 들어가서 중독 현상이 생긴다. 이걸 일반적인 중독이라고 이해를 했었는데 1980년부터 이제 조금 더 연구를 더 해보니까 실제로 어떤 물질이 우리 뇌에 직접 들어가지 않아도 중독 현상이 생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고 대표적인 게 도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카지노 도박도 있고 스포츠 도박도 있고 이 도박들을 했는데 우리 뇌에 이 중독 회로 또는 쾌락 회로라고 하는 이 보상 회로를 이 물질 중독하고 똑같이 공유해서 그쪽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이 그런 것들 행위 중독이라고 그래요. 행위 중독이요. 네, 어떤 행위만으로도 중독이 된다. 할 수 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게 도박 중독인데 그럼 주식을 도박이라고 할 수 있느냐? 사실은 좀 다르죠. 네, 우리가 이제 카지노, 스포츠 도박, 뭐 경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행 산업이고 주식은 사실은 이 주식 시장이 있어야만 뭐 유튜브도 할 수 있고 차도 만들 수 있고 경제가 발전할 수 있고 이 주식 시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꼭 필요한 시장인데 사실은 도박하고는 전혀 다른 뿌리가 다른 건데도 불구하고 도박의 사전적인 정의는 말씀드리면 도박이라고 그러면 불확실성에 뭔가 내가 돈을 걸어서 이기려는 행위 이거 자체가 도박입니다. 네네. 중립적인 도박의 정의가 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돈을 건다는 측면 때문에 주식도 얼마든지 도박화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우리 주식 중독으로 오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난 처음에 우량주를 사서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대기업 주식을 사가지고 처음에는 안전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했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러다가 옆 사람들이 뭐가 된다더라. 또 어떤 기업이
한 번에 크게 돈을 벌 수 있다더라 이렇게 네. 기동량을 통해서 갑자기 이제 마음이 변하면 급등주를 매매를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초심자 행운이 생기면 네. 아 이게 정말 되나 보다. 그래서 최근에 봤던 제 환자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네. 이분이 이제 30대 결혼하신 분인데 네. 처음에 처음에 마찬가지로 코로나 전에 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보자. 그래서 전에요. 30대. 회사도 잘 이제 다니시고 네. 안정적으로 자기 집도 있고 분양받아서 네. 이랬던 분인데 남들 하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해보자고 했어요. 처음에는 삼성전자 이런 거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옆에서 급등주를 사서 몇 배 이렇게 이득을 보는 친구를 본 다음부터는 마음이 바뀌어서 이거 가진 내가 안 되겠다, 못 쫓아가겠다. 이래서 이제 그 친구가 얘기해주는 급등주에 갈아탔는데 처음에는 그게 몇 달 만에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야 이렇게 주식이 쉽구나.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코로나가 와서 갑자기 이제 폭락을 하는데 그동안 벌었던 돈 다 날리고 네. 실제로 이제 마이너스가 됐어요. 전혀 준비 없이 들어갔던 분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냥 아까 얘기했던 패닉셀 현상 팔고 이제 도망 나왔습니다. 진짜 크게 오겠네요. 그럼. 네. 그렇죠? 이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복구를 빨리 하고 싶은데 그리고 이미 내가 돈을 이렇게 이득을 봤던 돈이 내 돈이라고 이제 생각하니까 사실은 마이너스 얼마가 아니라 마이너스 더 이제 내가 이득 본 것까지 다 손해 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심리가 생겨서 이분이 이제 대출을 해서 이걸 빨리 복구하려고 대출을 해서 이제 레버리지를 쓰고 더 급등주를 하게 되면서 문제가 이제 더 심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부인하고 상의도 하고 투자를 했는데 이 중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몰래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더 심각한 상황이 자기 집 담보로 대출을 했고 네. 결과만 말씀드리면 집 담보로. 집이 날아갔죠. 그 과정에 이제 부인을 속이고 했고 네.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또 손해가 이제 나니까 더 이 제2금융 실제 더 심지어는 이제 사채까지 손을 대서 실제로도 그러신 네. 분들이 계세요. 저희 오시는 분들 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더 이자가 너무 높은 위험한 어떤 대출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심각해져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 그래서 정리를 하면 사실은 이 주식을 투자 개념으로 하지 않고 도박 개념화 하면서 이제 문제가 돼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주식 투자로 인한 우울증이나 일반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도요. 주식뿐만 아니라 그냥 우울증도 많이 빠지잖아요. 사실 주식하고 관계된 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요즘 다녀보면 우리나라가 OECD 자살률도 세계 1위권 내로 알고 있고 1위입니다. 1위 맞습니까? 네. 그렇고 이제 가슴 아픈 얘기지만 유명인들이나 이런 분들도 자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또 주식 투자로 인한 우울증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이 살면서 우울증에 이렇게 자꾸 빠지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사실 이제 자살률이 높은 거 OECD 국의 전체 30몇 개국 중에서 네. 1위거든요. 맞구나. 네. 네, 특히 이제 노인 자살률이 되게 높았다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네. 그런 다행스러운 현상도 있지만 반면에 이 젊은 친구들 20, 30대, 10대, 20대, 30대까지 자살률은 계속 올라갑니다. 네, 젊은 친구들. 그리고 외래에서 수많은 우울증 환자들을 보게 되죠. 원인은 너무 다양합니다, 사실은. 예. 우리가 이제 질병에 대한 원인을 한 가지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네. 그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두 가지 원인을 얘기하면 환경적인 원인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울증이 이제 심하다는 거는 대부분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경쟁도 심하고 또 뭔가 내가 성공해야 된다는 압박감도 강하고 근데 우리가 이 성공의 어떤 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또 높은 경우에는 좌절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이 좌절감이 자꾸 쌓이게 되면 이 학습된 무기력 현상이 생기면서 내가 해봤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답이 없구나.
이런 절망감, 상실감을 경험하면서 이 환경적인 이런 특성들, 스트레스들이 분명히 우울증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 기질적 특성들도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이겨내기도 하고 극복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거기서 힘들고 좌절하기도 하고 한 걸 보면 분명히 개인적인 특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질환들을 설명할 때 꼭 우울증이 아니라도 개인적인 어떤 기질이나 생물학적 특성 플러스 또는 환경적인 특성 이 두 가지가 상호작용해서 병이 생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특히 이제 주식 문제가 생겨서 우울증에 오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하락장애 생기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손실이 생기면서 불안, 공포, 분노 반응을 다 겪고 나서 이 손실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아 내가 이제 정말 이 투자라는 것 자체도 어렵구나 상실감을 더 경험하게 되고 이 상실이 결국 길어지면 이제 우울감으로 오게 되죠. 상실이 길어지면. 네. 그래서 실제로 제 멜에 오신 분들 뭐 자살 오셨던 분도 있고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서 이제 우울증 때문에 오시기도 하는데 이런 주식 투자에서 이제 우리가 우울증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보통 이런 환경적인 특성들이 더 많이 영향을 이제 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경이요. 네. 아, 환경적인 특성.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우리 주식에 관한 아까도 그 사례를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되게 궁금해요. 그 실제로도 주식 때문에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거나 뭐 좌절하거나 우울증이 생기거나 이 주식 투자로 인해서 오는 그 환자분들도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다양한 사례들을. 예전에 이제 도박 환자분들이 100명이 있다면 네. 그 중에 한 10명 정도, 한 10% 정도가 이제 주식에 관련 코인 뭐 이런 문제로 10%나요? 네. 그럼 비율이 많은 거네요? 그런데 요즘에 더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늘어나고 네. 있어요. 하락장이라서. 하락장이라 그렇구나. 조금 네.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뭐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생각나는 사례 몇 개만 말씀드리면 네. 이분은 이제 아직 미혼이고요. 젊은 분인데 학교 다닐 대학교 때 이제 모의 투자대회 이런 거 하잖아요. 네. 1등 출신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투자에 조금 감이 있고 난 운이 좋고 내가 투자 공부를 이렇게 좀 하면 잘 되겠구나라는 어떤 이 자신감, 과신 이런 것들이 이제 몸에 배어 있었던 분이 이제 실제로 회사에 취직하면서 월급을 받으니까 이걸 이제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이 투자에서 제일 위험한 게 과신이거든요. 네. 이 불확실성 언제든지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이런 주식장에서 결국 이 과신, 자기를 너무 믿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빨리 대응을 하지 못하는 특성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 주식 중독 환자분들의 이제 심리적 특성 중에 하나가 아까 충동적이다, 뭐 자주 이제 단타를 치고 빨리빨리 매매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가 인지적 경직성이 아주 강해요.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면 잘 못 바꿔요. 그래서 자기 확신이 아주 강하고 경직된 어떤 주변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한번 옳다고 생각하면 그걸 잘 못 바꾸는 경향이 생기고 그것의 근거가 이분은 과거에 내가 잘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강세장에서 크게 이익을 봤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수익이 됐다라고 하는 자기 경험이 너무 과도하게 작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런 분들의 특성이 이 나무를 잘 보지만 숲을 못 보는 이게 이제 또 다른 인지적 특성이거든요.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보기보다는 굉장히 하나에만 몇 가지 요인에만 이제 집착해서 이걸 분석하는 분들. 이분도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나중에는 이제 월급이 더 많아지면서 더 많은 투자를 하니까 이제 한 번에 이 손해를 또 크게 받고 대부분 그다음부터는 모든 분들이 코스가 똑같습니다. 이 손해를 빨리 메꾸기 위해서 또 위험한 대출을 하고 몰래 하고 또 더 위험한 뭐 선물이나 이렇게 코인으로 넘어가면서 그 순식간에
이 손해가 더 커져요. 네.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빚 수준까지 가면 그때 가족한테 오픈을 하거든요. 그러면 가족들이 이제 공부 잘하고 회사 잘 다니는 줄만 알았던 우리 아들이 네. 이런 상황인 줄 몰랐다가 알게 되면 굉장히 충격을 받고 그렇겠죠. 실망도 하고 네. 또 화도 내고 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사회생활 못할까봐 또 갚아줍니다. 자, 근데 이 갚아주면 이제 다시는 안 할 거라고 이런 위험한 투자를 안 할 거라고 기대하고 갚아주지만 네. 당연히 극약 처방은 아니겠죠. 실제로는 조금 있다가 또 하거든요. 제 외래올지는 이런 사이클 반복해서 네. 몇 사이클이 돌고 안 되겠다 이게 병인 것 같다. 몇 사이클이요? 예. 그런 상황에서 병원에 오세요. 예. 거의 그 다음에는 코스가 거의 비슷합니다. 네. 와, 끝이 없네요, 그냥. 네, 끝이 없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학습이 안 되는 거죠. 네, 네. 이 도박은 우리 확률 옛날에 배울 때 모든 이 시행은 독립 시행의 법칙. 그러니까 내가 뭘 했으면 그 다음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네. 다시 시작을 하는 건데, 네. 이 투자는 그게 아니죠. 과거를 통해서 이 피드백 루트를 통해서 내가 잘 된 건 계속하고 잘 못한 선택은 개선해 나가고 네. 이게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하게 하고 학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도박화가 되면 모든 도박이 이런 것처럼 학습이 불가능해지죠. 네. 그냥 오르고 내리고만 맞추는 홀짝 게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늪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이제 문제는 돈만 날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가족 관계 또 대인 관계가 다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주변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야 되고 못 갚게 되니까 그렇게 사교적이고 활발했던 분들도 굉장히 위축이 되고 단절이 되고 그럼 이것들을 만회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또 빨리 돈을 버는 거야 라고 이제 왜곡된 생각을 하게 되면서 더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일하는데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회사를 잘리기도 하고 학교를 못 다니기도 하고 인생 자체가 총체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병원에 오죠. 네. 선생님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요즘 그 뉴스에 보면요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들이 그 정신분열증 지금 이제 조현병으로 이름이 네, 바뀌었죠. 그 조현병에 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조현병 환자분들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뭐 예방? 사실 조현병을 예방할 수는 없겠죠. 이 조현병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이 있는 것 같고 혹시 우리 진료를 받지는 않지만 나도 조현병 초기일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조현병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네. 사실 이제 갑자기 조현병 얘기를 하게 됐는데 네네. 조현병이라는 용어가 이제 바뀌게 된 게 네. 정신분열병이라는 용어가 좀 이렇게 낙인을 찍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원래 이제 영어로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하는데 네. 이제 스키조라는 게 우리 이제 심리 뇌라는 거고 프레니아는 뭔가 이제 나눠진다, 분열된다. 이걸 직역한 용어가 정신분열인데 어감도 좋지 않고 약간 이제 부정적인 뉘앙스 때문에 조현병. 네. 우리가 이제 바이올린이나 현악기 할 때 네. 튜닝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 현을 이렇게 뭔가 튜닝이 안 된 거예요. 그걸 이제 조현병이라고 한 건데 이거는 거의 생물학적인 병입니다. 네. 생물학적. 네. 생물학적인 특성이 거의 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나 아니면 어떤 시대나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이런 조현병을 앓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교적 유병률이 높은 그런 병이에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이면 누구나 예외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1%네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조금만 이제 이 커뮤니티 들어가면 분명히 누가 계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조현병이라는 거는 생물학적 병이기 때문에 치료도 사실은 약물 치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뉴스에 나오는 몇 가지 이제 사례들은 뭐 자세히 뉴스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치료가 중단된 분들이에요. 네. 치료를 잘 받고 또 약물 치료를 장기적으로 하면 우리가 고혈압 또는 뭐 그 당뇨병 관리하듯이 이렇게 관리를 잘 하면 얼마든지 이분들이 사회생활 잘 할 수 있고 우리 커뮤니티 안에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 문제는 이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받다가도 중단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고 또 그렇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요 증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뉴스에 나오는 건 굉장히 폭력적이고 남들한테 해를 끼치고 이런 증상들은 굉장히 극소수의 증상이고 대부분은 이분들은 말도 못하고 굉장히 위축돼 있고 또 사회생활에서 이제 철퇴됐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 있게 되는 네, 소외감. 이런 경우들이 거의 다 대다수고 갖고 있는 거네요, 계속. 대부분 이렇게 이런 만성화되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활동을 못하게 되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어서 이제 치료적으로는 약물 치료가 중요하고 또 이 증상이 조금 좋아진 다음에는 사회에 이제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런 재활 프로그램이라든지 복귀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커뮤니티 공동체에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런 병들은 10대 이제 후반, 20대 초반에 이제 호발된다. 그때 주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나타나네요. 네, 그러니까 뭐 30, 40대 나타나는 경우는 이제 극소수고 네. 대부분 이제 10대 후반, 20대 중반까지 많이 나타나니까 네. 요때 이제 이분들의 어떤 증상의 특성들을 좀 이해한다면 빨리 발견하고 빨리 치료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이분들이 그렇게 심한 증상까지 가지 않고 또 잘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가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게 이제 사회적인 인식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 사회에서 배제시키거나 이렇게 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 똑같이 누구나 고혈압, 당뇨 생길 수 있는 것처럼 누구나 생길 수 있는 병이고 치료하면은 얼마든지 치료가 되고 또 관리가 되는 질병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있어야만 이분들이 스스로 또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자꾸 숨기고 우리가 그럴 리 없어 라고 부정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치료가 늦어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아직도 이제 조금씩 있고요. 또 법적인 문제들도 좀 보완이 돼야 되는 게 이분들이 이제 소위 병식이 증상이 심할 때는 없거든요. 이게 이제 좀 어려운 점이죠.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내가 아프니까 스스로 병원에 갈 텐데 망상이라든지 환청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병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스스로 병원에서 치료받기가 좀 어려운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런 경우에 좀 빨리 입원을 한다든지 하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은 조금 법적으로 그런 게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인권 문제도 우리가 분명히 신경 써야 되겠지만 치료적인 차원에서 가족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환자분이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조금은 더 정교하게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조현병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코로나에 걸리거나 그러면 뭐 피를 뽑거나 이렇게 검사를 하면 나오잖아요. 조현병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혀 없죠. 네. 그래서 찾기가 더 어렵겠네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조현병뿐만 아니라 정신과 질환들이 대체로 이 행동, 감정, 또 생각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피 검사나 아니면 뭐 MRI나 이걸로 확인할 수가 없고 네네. 오랫동안 숙련받은 정신과 의사 또는 정신건강 관련된 전문가들이 그 증상의 어떤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진단을 내리게 돼 있고요. 네. 그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진단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맞게 우리가 평가를 하고 진단을 붙이고 이제 치료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좋은 얘기네요.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선생님 하나 더, 요즘 왜 이 얘기 분노 조절 장애 있잖아요. 누구나 모든 사람 누구나 욱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요. 근데 이 분노 조절 장애도 이게 그 질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의학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딱 이게 그 조현병처럼 뭐 우울증 이런 것처럼 분노 조절 장애라는 그런 질병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그 용어는 공식적으로 없어요. 네, 질환명은 아닙니다. 그냥 떠도는 이야기. 네, 그거를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지만 네. 다양한 질환에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증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바이폴라 그러니까 조울증, 네. 양극성 정동 장애 네네네. 이런 경우도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뭐 성격이 문제가 있어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어떤 특정 질환이 아니지만 또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분들도 있죠. 이런 것들을 그냥 총칭해서 그냥 분노 조절 장애 이렇게 이제 하면 대충 우리가 어떤 거다라는 그림은 그릴 수 있는데 그런 진단이 중요한 것보다는 이 분노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분노라는 감정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감정이죠. 감정이라는 건 사실 기본적으로 중립적이에요. 불안이 없는 사람도 없고 살다 보면 우울할 때가 다 있거든요. 네. 분노도 생길 때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 분노라는 감정은 근데 왜 생기느냐? 뭔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생기겠죠. 화가 날 때,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좌절될 때, 이것들이 밖으로 표현되는 행동화되는 게 이제 분노 행동이죠. 그러니까 이 분노라는 감정은 있을 수 있는 감정,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문제는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조절하느냐,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인 거죠. 이것들을 잘 다루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죠.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잘 다루지 못했을 때 본인한테도 피해가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가 되는 경우. 그래서 그게 사회적으로 또 대인관계 측면에서 문제가 될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분노 조절 장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분노 조절 장애를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이 자리에서 고백을 하자면 네. 욱하는 게 제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 야, 내가 이게 나 병원을 가봐야 되나? 뭐 가서 약을 먹어야 되나?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만나뵈면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근데 특별히 그렇게 이게 정해진 건 아닌데 스스로도 컨트롤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안 되면은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네, 그 원인들이 사람마다 다를 거고요. 네. 또 그 원인에 따른 어떤 대안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충동성이 강한 분들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감정 그래서, 처리하는 것들이 잘 학습이 안 됐고 기질적으로 좀 급하고 이런 분들이 이것이 이제 행동화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반면에 다른 질환의 어떤 하나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명확한 평가는 전문가들이 1대1로 평가했을 때 이제 도움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 외래 진료를 이렇게 하면 돈 내고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해서 네. 제가 참는 거를 못 하고요. 성격이 엄청 급하고 네. 되게 욱하고 그게 네. 많아요. 그래갖고 여쭤봤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또 빼놓지 않아야 될 우리가 감별해야 될 증상 또는 질환 중에 하나가 ADHD. ADHD는 어릴 때부터 진행되어 오는 그런 발달 장애 중에 하나입니다. 가만히를 못 있겠어요. 네, 산만하고 네. 집중력이 부족하고. 그러면 이분들 중에는 그냥 집중력이 부족한 거에서 자꾸 뭘 잃어버리고 또 멀티태스킹이 안 되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또 다른 특징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 가시면 그 ADHD 진단이 정말 내려진다면 약을 먹으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요? 차분해지고 또 집중력도 개선되고 일상적인 삶의 질이 높아지고 대인관계가 훨씬 원활해지고 실제로 외래 많이 오세요. 선생님 지금 또 약 얘기하셨는데 약을 먹으면 간에 안 좋지 않나요?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없어요? 그게 이제 편견이 많은 거죠. 네네. 오해가 많이 있으세요. 정신과 약에 대해서. 네네. 실제로 장기간 먹어야 되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간이 문제가 돼서 장기간 투여를 못하는 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오해인 거고 네네. 실제로 진단이 맞고 또 약물 치료를 했을 때 대부분 이제 70-80%는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빨리 병원에 가서 정말 진단이 맞는지 그렇게 해보고 객관적인 어떤 진단 과정을 거쳐서 만약에 이제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크게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약을 먹으니까 계속 너무 졸리고 그런 거예요. 잠재우는 약인가 봐요. 되게 근데 사실은 힘들었거든요. 이제 우울증 약의 종류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그때 하필이면 그 증상이었기 때문에 우울증 약을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혹시라도 ADHD가 같이 있다면
ADHD를 가진 분들 중에 반 이상은 공존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우울증일 수도 있고, 불안증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중독 문제를 가진 분도 있고, 하나만 가지고 있지 않고, ADHD 플러스 뭐. 그래서 그게 이제 ADHD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울증이 이제 현재 보이는 증상이기 때문에 우울증 약을 주셨을 것 같고, 근데 우울증 약이 이제 만약에 너무 졸렸다. 그러면 졸리지 않은 우울증 약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약을 바꿔가면서 그분한테 부작용이 없이 또는 최소화하면서 얼마든지 증상을 개선시키는 그런 약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병원이 그 정신건강의학과가 우리 삶에서 그렇게 멀지 않네요. 네, 그죠? 우리 동네 다 있습니다. 네네, 멀지 않고 네. 내가 좀이라도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거나 그럴 때는 병원에 가는 것도 네, 나쁘지 그렇습니다. 않겠네요. 네, 잘 도와주실 겁니다. 네네. 네, 선생님,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 저는 사실 인터뷰라는 영상을 담을 때 이분은 어떤 분이시고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고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사실 건지 사실 이렇게 궁금해요, 개인적인 건데. 선생님 이제 의사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소위 말해서 왜 사람들 그 좀 센 말로 피똥쌀만큼 공부했다고 하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어떻게 어떤 거를 공부를 많이 하셨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의사 선생님이 되셨고 네. 또 지금 의사 선생님이시기도 하지만 작가님이시잖아요. 그죠? 제가 원장님으로 지금 불러드렸지만 2부에서 이제 책 이야기할 땐 작가님으로 불러드릴 거란 네. 말이에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존경스럽고 부럽기도 하고 선생님 어떻게 지금까지 이 공부를 해오고 이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하셔서 연구를 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의사 또 어떤 작가가 되고 싶은지 이 얘기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네. 그러면 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사실 제가 이제 의대를 가겠다고 결심한 건 좀 오래된 일 같아요. 어릴 때 우연한 그 이유였는데 네. 그 초등학교 때 같아요. 아주 유명한 무슨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네. 그 드라마 여주인공이 암에 이제 죽어가는데 무슨 신약이 나와가지고 살리는 그런 좀 드라마 같은 드라마였어요. 그래요? 예. 그걸 보고 의사라는 직업이 되게 좋아 보였고 그때부터 이제 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문이과로 이제 나누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제 성향이 이과적인 성향은 아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이과시죠? 네. 원래. 네. 그래서 이제 의대를 가려면 이과 계통으로 가야 되는데, 되잖아요. 머리 아픈 거. 제가 수학에 별로 자신도 없고 별로 네. 관심도 없었던 거고, 제 성향은 이제 역사 좋아하고, 음악 좋아하고, 약간 이제 그런 예술 쪽, 아니면 뭐 문과 쪽, 이런 쪽에 가까워서, 제가 이제 존경했던 그 중학교 때 선생님께 편지도 드리고 상담도 해봤는데, 역사나 이런 쪽에 가는 것도 좋지만, 어릴 때 어떤 뭐 네가 원했던 꿈을 좀 잃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상담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의대에 이제 문을 두드렸는데, 그때 제가 이제 첫 번째 그 고3 때 시험에 낙방을 하고, 이제 재수를 하게 됐죠. 재수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친구들이 응원도 해주고, 또 뭐 가족들도 응원도 해줘서, 그게 우리 때는 이제 수능이 아니라 이제, 미리 대학을 정하고 학력고사라고 하는 시대에 제가 살았거든요. 예. 그래서 학교를 정하고, 시험을 쳤는데 너무 또 수학이 어렵게 나와서, 야, 이번에도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너무 어려우니까 다들 못 봤나 봐요. 그래서 수학을 못했던 저로서는, 행운을 갖고 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대 들어가면 6년 생활이, 예과 때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데, 본과 이제 4년 동안, 예과 2년, 본과 4학년, 그러니까 4년, 총 6년을 졸업할 때까지, 특히 본과 생활은 굉장히 빡빡해요. 뭐, 거의 이제 공부하고 이제 같이 살아야 되는. 드라마보다 몇 배는 더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시작을 하면, 지금 이제 의대생들 8시에 시작하는 학교도 있고요. 금요일 날 5시, 6시까지 그냥 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계속 교수님들이 바꿔 들어와서 일주일 내내 그냥
공부만 하면 됩니다. 그럼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저녁 시간에는 그날 배웠던 게 진도가 뭐 몇 챕터씩 나가니까 그걸 다 소화하려면 그냥 밖에 못 나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밤 이게 어두울 때까지 공부를 하는 게 그렇죠. 안 그러면 따라갈 수가 없고 이제 졸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생활을 하고 이제 인턴 1년을 하고 네. 인턴 한 다음에는 이제 각 과를 결정하게 되는데 네. 제가 약간 문과적인 성향도 있고 했기 때문에 이제 정신과 그 당시 정신건강의학과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네. 또 지원을 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한 번은 떨어져서 좀 힘들었지만 또 그 다음에 다시 지원을 했고 그게 이제 좀 큰 병원을 제가 지원을 해서 서울 아산병원 전공의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전공의는 4년 동안 하게 돼 있고요. 네, 4년. 예, 주로 초반에 1년차, 2년차 때는 아까 잠깐 소개했던 조현병이나 네. 또 이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증, 네. 또 우울증 이런 환자들을 많이 병동에서 보게 되고 또 응급 환자들도 보게 되고 또 고년차, 3년차, 4년차 되면 또 외래 치료 이제 우울증이나 또 불안장애, 강박장애 다양한 질환들을 좀 보게 되고요. 전문의가 이제 6년 학교 6년, 인턴 1년, 그 다음에 레지던트 전공이 4년 해서 쭉 마치면 그 다음에 이제 전문의가 되거든요. 전문의 시험 치고. 근데 제가 이제 주로 중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 중독을 하게 된 것도 우연한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 제가 전문의 따고 취직한 병원이 알코올을 주로 치료하는 그런 병원이었는데 네네.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옛날엔 창살이 있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는. 네. 그래서 인권 사각지대였다고 이제 불명예도 있었는데, 네네. 그 병원에서, 이 창살 없애고 제일 먼저 유리창을 만든, 창살. 네네. 그걸 제거한 인권, 이 병원이었어요. 네네. 성 안드레아 병원인데, 네. 그 병원이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병원입니다. 근데 장점이 이제 알코올을 치료하는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서 네. 거기서 제가 이제 전문이지만 또 경험하게 되고 학습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됐고 거기서 3년 정도 중독 치료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학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펠로우라는 게 있어요. 네. 펠로우라는 게 이제 임상 강사처럼 네. 뭐 강의를 하기도 하지만 주로 조금 더 좁은 어떤 전문적인 분야를 교수님 밑에서 1년 동안 또는 2년 동안 이렇게 임상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제가 이제 중독을 하고 싶어서 봤는데 우리나라에 그 당시만 해도 중독을 전문으로 하는 펠로우 프로그램이 있는 병원이 많지가 않았는데 이제 도박을 제가 다루게 된 계기가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도박 치료를 하셨던 병원이 저 서대문에 있는 강북 삼성병원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예전에 이제 이시영 박사도 계시고, 그때 이제 신영철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이제 그 병원에 가서 펠로우를 하게 됐고, 2006년도였습니다. 네. 그때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오래된 일이니까. 바다 이야기라는 사건이 알아요. 있었어요.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바다 이야기가 한동안 막 생기다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때가 사실은 이 바다 이야기가 성인 오락실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도박이라는 것은 이제 접근성이 중요한데 예전에 도박하려면 해외 나가거나 뭐 강원도 정선에 가거나 이렇게 멀리 갔어야 되는데 우리 동네에 도박장이 들어온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퇴근길에도 들어가고 접근성이 좋아져서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1년 내내 도박 환자를 주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알코올 중독뿐만 아니라 이제 도박 중독 치료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3년부터 지금까지 전문의가 한 20년 정도 진료를 하면서 다양한 질환도 봤지만 주로 이제 도박 중독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됐고 또 책을 쓰게 된 계기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도박 중독 환자 중에 일부가 이제 주식 문제로 오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분들이 분명히 문제가 이제 좀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것은 조금 반복되고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고 그래서 이것도 좀 기록을 해서 책으로 쓰게 된 계기가 투자를 도박화시키지 않고 정말 어떤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통해서 투자를 투자답게 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또 책도 쓰게 되고 그게 지금까지 이제 흘러온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얘기 꼭 들어보고 싶었어요. 네. 의사 선생님이시고, 네, 의사 선생님 분들이 물론 글을 다 쓰시고 논문 쓰시겠지만 주식에 관한 책을 쓰시는 분들은 저는 별로 못 뵀거든요. 네, 사실은 뭐 제가 그래서 슈퍼개미도 아니고 네, 뭐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네. 경제학을 제대로 전공한 사람도 아니지만 네, 저는 이제 여기서 담게 되는 건 결국 주식 투자라는 거는 의사결정 과정이잖아요. 네, 의사결정 과정은 주로 우리 심리가 작용을 하고 우리 뇌가 작동을 한다. 네, 그런 점에서 예전에 이제 경제학자만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게 아니라 2002년도에 데니엘 캐너만이라는 분은 심리학자인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죠. 그분의 대표적인 책이 이제 생각에 관한 생각. 거기서 결국 사람의 심리가 경제 활동에 아주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게 학문적으로 인정이 됐고, 네. 그래서 우리 경제학을 보면 뭐 복잡한 함수나 수학으로 표현되지만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의 경제 활동은 인간의 심리, 결국 뇌가 중요한 영향을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 학문을 주로 행동 경제학이라고 하죠. behavioral economics라고 하고 그쪽에 이제 학문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그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고 그 이후로 대부분 이제 우리가 경제 활동을 얘기할 때 심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요. 네. 그래서 제 책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도박 중독 환자를 보면서 경험했던 임상적인 경험 그리고 이런 행동 경제학적인 개념들이 포함이 돼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저는 사실 책을 내돈내산, 저는 사실 제가 직접 내서 읽어보다가 내용이 너무 괜찮아서 이제 선생님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인터뷰까지 하게 됐는데 이 책에 선생님이 적어놓으셨더라고요. 인트로에 이런 분들한테 추천한대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첫째,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데 마음을 어떻게 가다듬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경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투자 성과가 없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주식 투자를 할 때 불안하고 초조해서 수시로 시세창을 확인하는 사람. 이건 안 돼. 그리고 네 번째, 주식 매매를 기본적인 원칙도 없이 충동적으로 자주 하는 사람. 이것도 안 돼. 다섯 번째, 주식 중독 문제로 자신과 가족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주식 투자 실패로 답답하고 우울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투자와 삶에서 균형을 찾고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고 써주셨더라고요. 저는 이 얘기가 되게 공감이 갔고 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나 혼자 이제 알지 말고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해보자 하게 돼서 이제 우리 선생님까지 모시게 됐던 거거든요. 네. 선생님 이 책을 보니까 이제 파트를 9가지로 나누셨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파트가에서 간단히 이제 질문을 해볼까 해요. 네. 첫 번째, 우리 아까 얘기했던 질문들이랑도 중복되기는 하는데, 개인 투자자가 진짜 힘든 이유?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나요? 네, 실제로 우리가 생물학 또 의학에 이렇게 공부를 할 때 네. 인간의 기본 단위가 세포이기 때문에 세포부터 공부를 하는데 투자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이 하는 행동이고 거기에는 심리적인 게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이 투자 시장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시장에서도 기본 단위가 결국 인간인 거고 또 인간의 어떤 심리가 분명히 영향을 끼친다. 쉽게 얘기하면 이 거대한 투자 시장에 주식 시장에 네. 매수자도 있고 매도자도 있고 또 관찰자가 있잖아요. 관찰자인데. 네. 그러니까 매수자는 같은 가격으로 주식을 사지만 기대가 다르죠. 올라갈 걸 기대하고 네. 사는 거고 매도자는 같은 가격인데 떨어질 거를 기대하는 거고 예상하는 거고 네. 관찰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짬을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기회를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는 건데 재미있는 게 우리가 그런 의사결정을 합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의 동기나 욕구는 다 다르다는 거죠. 굉장히 희한한 그런 메커니즘이 작용하는 게 이제 주식시장이다. 네. 결국
그 각각의 그런 동기, 그리고 의사결정의 과정,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제 궁금하게 여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을 한 게 이 책인데요. 네네. 결국 잠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 불확실성을 다루는 의사결정에서는 이 주식시장과 같은 게 대표적인데, 결국 우리 인간의 뇌가 기본적으로 충분히 학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 책에서 이제 주로 다루게 됐죠. 그런 얘기가 있었구나. 그리고 그래서 두 번째 파트, 뇌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이야기인가요, 그러면요? 이제 뇌에 대한 얘기를 조금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결국 의사결정을 할 때, 뇌는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정보를 우리가 수집을 하면 감각계량을 통해서 그 정보를 우리가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하게 되는 과정에 몇 가지 시스템이 작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 상승장, 강세장이다. 그러면 우리 뇌는 우리 감정의 변화가 또 생기고 그 감정이 행동에 영향을 주죠. 대부분 이때는 긍정적인 감정입니다. 이때 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사용이 되는 기전이 이제 보상 시스템, 도파민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작용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강화 시스템, 보상 시스템 이렇게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결과가 좋으면 그 행동을 계속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예요. 인간이 성장하고 혁신을 이루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상 시스템이 작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 이 보상 시스템이 너무 과도하거나 왜곡된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심심찮게 있습니다. 이 보상 시스템의 이제 세 가지 특징 때문에 그런데요. 첫 번째 특징은 즉각적인 만족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그 지연된 만족을 경험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도파민이 나오는 경우, 이런 데 취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박을 해도 빨리빨리 회전하는 도박, 예를 들면 이제 바카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거는 뭐 몇십 초만 해도 한 판이 끝나는데, 그래서 중독성이 굉장히 강한 도박이죠. 근데 로또도 같은 도박이지만 중독성이 매우 낮은 거죠. 이것은 결과가 일주일이나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회전율. 그래서 그 결과가 빨리빨리 나오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제 트레이딩 개념으로 아까 단타, 이거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게 되는 이 보상 시스템이 과도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그때 이 도파민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그걸 더 강화시켜주고 조절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두 번째 특징은 우리가 어떤 결과보다는 예측을 할 때 도파민이 더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맛집에 간다. 만나는 걸 먹을 때도 기분이 좋지만 사실은 맛집에 들어가기 전부터 우리는 상상을 하고 예측을 하면서 이게 맛있을 거야 라고 기대를 할 때 도파민이 더 많이 나와요. 실제 도박하시는 분들이 도박장에서 할 때는 그 집착을 하고 몰입을 하면 즐거운지도 잘 모르는데, 더 행복할 때는 강원랜드 총알 택시 타고 갈 때가 머릿속에서 행복회로를 미리 돌리거든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네. 그러면 이 돈 벌어서 나는 벌써 어디 요트를 타고 어디 호텔에 가 있고 이런 상상을 하는 게 이미 그 행위를 하기도 전에 도파민이 먼저 나와버립니다. 꿈을 이룬 것처럼. 와, 진짜 무서운. 그러니까 이분들의 특징이 실제 결과가 좋으면 거봐 하면서 더 하게 될 거고,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예측하고 예상할 수 있고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취약한 분들은 그 행동을 결국은 계속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규칙적인 보상보다는 간헐적 보상에 훨씬 더 도파민이 많이 나온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보너스를 받을 때가 월급 받을 때보다 훨씬 기분이 좋은 게 당연한 거죠. 월급을 매달 타박타박 받으면 처음엔 좋은데 나중에는 그냥 당연한 게 되는 거고, 근데 예상 못했던 보너스가 나오거나 인센티브가 나오면 상당히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러면 이 회사를 이직하기보다는 조금 더 있다 보면은 언제든지 보너스가 나올지 몰라. 그래서
존버를 하게 되겠죠. 네. 예.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에서도 급등주를 그렇죠. 자꾸 쫓아다니고 한 번에 뭔가 크게 이득을 보는 거야. 예.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계속. 배당주 이렇게 차근차근 어떤 수익이 생기는 그런 주식 투자보다는 급등주를 쫓아다니는 분들이 이렇게 한 번에 뭔가 대박을 추구하는 근데 그런 게 예측이 안 되는 간헐적인 보상이라는 개념으로 이 보상 시스템이 작용을 하거든요. 이런 어떤 특징인들의 더 취약한 분들이 중독에도 잘 걸리고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반면에 하락장일 때도 마찬가지인데, 하락장일 때는 우리 뇌는 이제 회피 시스템이 작용을 해요. 회피 시스템은 일종의 이제 불안 시스템과 관련이 됩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결국 그 고대 원시 시대 때 생존을 위해서 필요했던 거예요. 어제 내가 어디 사냥을 나갔는데 호랑이가 나타나서 내가 죽을 뻔했는데 겨우 살아났다. 그럼 오늘 사냥을 나갈 때는 호랑이 비슷한 것만 와도 패턴을 읽어서 빨리 반응하고 미리 반응하고 과잉 반응해야 내가 살아남을 수가 있었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몸에 뱄기 때문에 비슷한 것만 봐도 빨리 패턴을 읽고 과도하고 빨리 반응을 해야 생존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회피 반응, 그러니까 정말 나한테 이게 손해가 되고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우리 몸에서 인지가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 몸은 이 불안이나 공포가 생기면서 알람을 울리고 도망가야 될지 싸워야 될지를 결정하게 하게 합니다. 이럴 때 대부분 준비가 안 되면 도망을 가는 게 이제 패닉 셀 현상이 생기고 얼어붙기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작용할 때 우리 뇌에 이런 편도체라든지 이런 뇌에 있는 회피 시스템이 작용을 하면서 이 사람의 행동에 또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 다 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고 사람의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되어 있지 않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합리적이고 건강한 또 장기적인 의사결정을 유지해야 될 이런 투자가 굉장히 꼬이고 어렵게 될 수 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뇌가 이 의사결정에 중요하고 이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것을 강조한 대목이었습니다. 되게 그 주식이랑 연관이 많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지으셨구나. 제가 지금 요 얘기를 들으니까 왜 주식은 심리다라고 책 제목을 지으셨는지 좀 이해가 가요. 네. 세 번째 파트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편향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다루셨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들인가요? 자, 편향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네. 편향이라는 거는 아까 제가 우리 뇌에서 보상 시스템, 회피 시스템을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 시스템은 주로 감정하고 연결돼 있고 이 감정이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반면에 편향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느냐 조금 더 인지나 생각적인 측면에서 다루게 되는데 편향, 그러니까 영어로 바이어스라 그러죠. 좀 치우쳐 있다. 우리가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하지만 지구도 사실은 23.5도인가에 기울어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돌아가잖아요. 자전을 하잖아요. 우리 생각도 우리가 건강하게 합리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죠. 편향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편향은 병적인 게 아니라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는 이제 편향인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굉장히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한 방울 맥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렇겠죠. 주식은 정말 돈에 관련돼 있으니까요. 돈과 관련된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잘못된 왜곡된 편향을 주로 쓰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승장에서 대표적인 편향, 통제의 환상 이런 개념이 있어요. 로또가 수동이 있고 자동이 있죠. 네, 맞습니다. 확률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확률이 다른가요? 다르면 조금이라도 높은 걸 무조건 사야 되겠죠. 의미가 없네요. 네, 무조건 같겠죠. 네. 그런데 왜 두 가지로 나눠놨을까? 알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달라붙게 하려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확률이 다를 수가 없죠. 같은데도 불구하고 자동과 수동을 나눠놓은 거는 어떤 사람들은 귀찮아서 자동을 하는데 어떤 사람 내가 운이 좋고 내가 숫자를 분석을 잘할 수 있고 뭔가 내가 그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수동을 할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걸 통제, 컨트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착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편향을 얘기합니다. 이런 분들은 과신에 빠지게 되고 자기가 잘나서 분석을 잘해서 운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돈을 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그런 행동 패턴, 편향을 계속 쓰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죠. 두 번째, 사후 확증 편향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편향을 가진 분들은 결과론이죠.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주식시장 이제 마치고 시황 분석을 할 때 코로나 때 예를 들면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습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네. 다음날 코로나가 똑같은 상황인데도 주가가 이제 올라가면 이미 코로나 상황은 다 반영이 됐습니다. 하루 만인데도 결과가 달라지는 상황에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네. 결과를 보면 얼마든지 해석은 달리할 수 있죠. 미리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항상 결과를 보고 내가 미리 알았던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사후 확신 편향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이제 자기 과신을 갖게 돼서 이제 무리한 투자에 연결이 되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이런 특성들이 있고 확률에 대한 오류, 그러니까 도박자의 오류라고 보통 얘기하는 게 아주 일반적입니다. 도박자의 오류. 네, 확률에 대한 오류인데 실제로 확률이라는 거는 객관적이죠. 불확실성에서 확률. 예를 들면 홀짝 그러면 2분의 1, 50%잖아요. 네, 반이죠. 예. 그러면 그 홀짝이 홀 두 번 나올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네. 세 번 연속으로 나올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네. 2의 3승분의 1. 그래서 8분의 1. 네.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10번, 홀이 10번 연속 나온다. 그러면 2의 10승분의 1이니까 1024분의 1이거든요. 아, 그러네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주식 투자를 이렇게 홀짝 맞추듯이 네. 예, 올라갈 것만 맞춘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실제로 1000명 중에 1명은 10번을 연속해서 맞출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식 시장에서 우리 투자한 사람이 1000만 명이다. 네. 그러면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는 최소한 10,000명 정도는 1000만 명 중에 10,000명 정도는 단순 계산해서 네, 예, 홀을 10번을 연속을 맞출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야, 우리가 보고 있는 주식시장에서 돈을 번 사람들이 분석을 하지 않고 완전히 우연으로 확률로만으로도 10번을 연속으로 맞출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단순 계산하면. 네. 그러면 문제는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별개의 문제죠. 그렇죠. 네,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결국엔 처음에 2분의 1 확률인데 두 번 하면 4분의 1 확률. 결국은 10번을 하면 1000분의 1로 줄어들죠. 1000명 중에 1명인 거잖아요.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1000번을 이제 계속 했을 때 1000분의 1의 확률로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홀짝 게임을 하면 지속적으로 내가 가질 수 있는 이득을 볼 수 있는 확률은 엄청나게 줄어드는 셈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확률이라는 그 오류, 그러니까 앞에 어떤 결과가 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면서 그렇죠. 이 도박자의 오류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확률은 독립시행인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결국은 이제 기술적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과거에 어땠으니까 이번에 이럴 거야 라고 넘겨짓는 그런 이제 오류를 범하게 되는 이제 도박자의 오류가 분명히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편향이 있고 반면에 약세장에는 편향이 없느냐? 그렇지 않죠. 약세장에서도 다양한 편향이 생길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손실 회피라는 편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데니얼 캐너먼 아까 설명했던 이제 그분의 책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데니얼 캐너먼은 손실 회피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결과가 좋았을 때 얻는 기쁨이 1이라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손실을 봤을 때 어떤 슬픔이나 아픔은 거의 2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실을 보게 되면 진짜 아픈 거고 그때 우리가 얻었을 때 같은 정도의 이득보다는 손실이 2배나 고통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게 잘못되는 어떤 투자인 줄 알면서도 손절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빨리 뭔가 융통성 있게 다른 전략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약세장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보유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 처음에 예를 들어 차를 산다. 그러면 A차, B차, C차 돌아다니면서 시승도 해보고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일단 내가 그 차를 구입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심리적인 프리미엄이 붙게 됩니다. 애착이 붙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장점만 보게 돼요. 그러네요. 애착이. 예, 그러면 나쁜 얘기들은 안 들리겠죠. 안 들리게 되고, 네. 그럼 점점 그러면 이제 확증 편향까지 가게 됩니다. 이미 결론은 나져 있고, 수많은 정보 중에 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 반대되는 정보들은, 근거들은 의도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멀리하게 되고, 내 생각과 같은 비슷한 정보들만 수입을 하면서 자기 생각에 갇히게 되죠. 이것이 이제 숲을 못 보고 나무와 보는 분들의 특징인데, 이렇게 되면서 더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이거 이외에도 수십 가지 편향들이 있어요. 이 편향은 말씀드렸지만 완벽하게 통제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네요. 우리 뇌에서 이게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내가 주로 쓰고 있는 편향이 뭔지, 이것들을 캐치할 필요가 있고, 이것들을 훈련을 통해서, 경험적 학습을 통해서 바꿔나가는 이런 연습이 없이는 계속 실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하는 게 이제 편향편에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이 편향편은 특히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알아두셔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왜냐면 편향이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정보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구별할 수 맞습니다. 없게 되는 거잖아요. 네. 계속 쳇바퀴대로 반복되는 거니까 네. 점점 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랑 상당히 연관이 많네요. 심리적인 게. 너무 내용 좋습니다, 선생님. 내가 또 상담을 받는 그런 얘기 같네. 선생님, 그래서 투자 성공에 대해서 또 5단계로 서술을 해주셨어요. 5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1단계. 나는 어떤 투자자일까? 그러니까 먼저 뭐 분석을 하고 이제 투자를 하라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여기는 어떤 이야기들이 또 있나요? 이제 투자를 정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검을 해봐야 될 내용들, 또 준비해야 될 내용들을 5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그 첫 번째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투자라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기업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거시경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석들 열심히 하거든요. 기술적 분석, 또 펀더멘탈, 기본적 분석들을 하는데, 심리적 분석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투자라는 것은 내가 하는 행동이고, 나 스스로에 대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이제 불확실성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주로 말하면 이런 위험에 대한 감수성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검사나 성격검사라면 자극 추구 성향인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들, 그리고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있고, 이런 분들이 이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험에 대한 감수성에 따라서 전략이 있을 거고, 그 전략을 또 해지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다른 전략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내가 어떠한 기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왜냐면 그건 패턴화되기 때문에 반복하거든요. 예측이 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성격들, 내가 정말 투자에 적합한 사람인지 여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동시에 자기 기질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투자에 적합한 환경인지도 살펴봐야 돼요. 한참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야 되고,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해야 되고, 이런 분들이 주식 투자에 많은 시간을 쏟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주식 투자에 적합한 사람인지, 물론 이제 전문 투자자나 전업 투자자는 예외겠지만 일반적으로 자기 직업이 있으면서 할 일이 있으면서 투자를 해야 될 분들은 당연히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됩니다. 제가 재밌게 보는 우연히 봤지만 그 프로 중에
그 반려견이 나오는 요즘에 반려견 많이 키우시잖아요. 네네. 근데 상담하시는 분이 이제 따끔하게 혼내는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그 견주를. 그 견주가 사람 견주. 네, 네네. 그 강아지를 키우는 주인한테 네. 혼을 내셨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강아지 3마리를 키우는데 네. 이 견주가 너무 바빠가지고 산책을 일주일에 1번이나 2번을 겨우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따끔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강아지 사랑하고 애정을 가지고 있는 건 너무 반가운 일이지만 견주 스스로가 강아지를 돌보거나 산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안 키우는 게 맞다. 투자도 그런 겁니다. 네. 투자도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충분히 투자에 쏟을 수 있는 환경인지.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이 돈에 대한 거죠. 문제가 되는 경우는 내 돈, 여윳돈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위험한 대출을 해서 빨리빨리 회전해야 되는 그런 신용을 쓴다든지 하면서 결국은 약세장, 하락장에서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윳돈으로 정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1단계에서 자기의 기질과 환경을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진짜 중요한 얘기 해주셨네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제 기준에서는 제가 이제 어떤 종목을 사면 난 어떤 투자자고 나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어떻게 투자를 해야겠다. 와, 보통 사람들 주식 하나 살 때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상당히 필요한 얘기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단계, 투자 성공 1단계가 나는 어떤 투자자일까? 내 성향을 먼저 파악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진행하라는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이것도 앞으로 투자를 할 때 다들 생각을 한 번씩은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그 다음에 2번째, 투자 성공 2단계, 집단 지성과 친해지기. 이것도 어떤 이야기예요? 네, 우리가 아까 편향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눴었는데, 네. 편향은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없겠죠. 우리가 최대한 이걸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기만의 생각에 빠지기 좋은데, 스스로 분석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다양한 의견을 가진 많은 사람들과 토론을 한다든지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편향을 예방하고 또 한쪽으로 쏠리기 쉬운 이제 왜곡된 생각 이런 것들을 좀 지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토론 문화가 잘 정착이 안 돼 있어요. 우리가 게시판에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욕설이 난무하고 악성 댓글이 있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들 또 검증되지 않는 정보들이 난무하는데 또 확증 편향을 오히려 더 심하게 야기시키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야구 여러 팀이 있다. 그러면 야구팀 중에 누가 최고냐 하는데 예를 들어서 LG팀 응원단만이 모여가지고 투표를 하면 왜곡된 결과가 나오잖아요. 두산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얼마나 확보가 됐고 근거를 가지고 자기 논리를 펼 수 있느냐 이런 게시판 문화가 있다면 얼마든지 그것이 집단 지성으로서 작용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현재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어떤 게시판은 그냥 자기 어떤 잘못된 생각을 설명하거나 주장하는 그런 정도의 좀 낮은 기능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올바른 정보도 아니고 그건 부정적인 의미로 집단 사고라고 그러거든요. 여긴 오히려 이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정말 다양성이 확보되어 있는 근거를 가지고 논거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 있다면 이것이 이제 편향을 극복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이 주식시장이라는 건 개인의 의사결정도 중요하지만 내가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주가가 올라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집단적인 사고도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이해도 같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2번째를 강조했던 겁니다. 네. 그렇죠. 또 정보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정보 말고도 다른 것들도 이용하고 근데 중요한 거 이것들을 잘 분별해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 맞습니다. 네. 자, 다음 투자 성공 3번째 단계 나만의 의사결정 과정을 만들기라고 적어주셨네요.
이건 어떤 얘기예요? 사실 이제 투자와 투기, 네. 예,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얘기죠. 그 정의는 이제 정의를 내린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뭐 그 중에 제가 조금 한 가지 소개드리면, 워렌 버핏 아시죠? 네. 워렌 버핏의 스승, 네. 벤저민 그레이엄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1920년대 이 도박판 같은 주식시장에 학문적으로 정립을 하고 증권 분석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투자란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네. 첫 번째는 그 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최소한 원금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리스크 관리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적절한 수익이 있어야 된다. 네네. 반대되는 개념이 과도한 수익이겠죠. 이 세 가지가 전제되지 않은 거는 다 투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블로그 같은 데서 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개념을 우리가 투자와 투기로 설명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쉽게 얘기하면 투자라는 거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과정이라는 건 아까 분석을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고 적절한 수익을 기대하면서 계속 그 확률적인 우위를 확보하면서 반복적으로 시간축을 이용해서 투자의 성과를 계속 축적해 나가는 게 진짜 투자의 개념인데 투기는 과정이 없이 결과만 생각하는 거죠. 과정이 있느냐, 결과가 있느냐, 결과만 있느냐. 네. 이게 투자와 투기를 나누는 기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제가 강조했던 건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 근데 우리 이 주식 문제가 돼서 오시는 분들은 과정이 없이 결과만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우리 의사결정을 생각해 보면 과정과 결과라는 개념으로 2 곱하기 2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과정도 좋고 결과가 좋고 과정이 안 좋은데 결과는 좋은 그리고 그렇게 해서 2x2로 나눌 수 있죠. 우리가 과정도 좋고 결과가 좋은 거를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과정이 안 좋은데 결과가 좋은 거. 이게 사실 의사결정에 제일 안 좋은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에 제가 비유를 많이 하는데 난폭 운전을 하고 신호등을 안 지키고 심지어 음주운전을 했다. 이런 과정이 계속 쌓이면 어쩌다가 한 번은 집에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결과가 좋을지 몰라도 이런 과정이 나쁜 과정이 계속 쌓이면 언젠가는 사고가 날 확률이 올라가겠죠. 투자라는 것도 그런 겁니다. 한 번에 큰 대박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모델, 투자 철학과 투자 전략을 가지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반복이 되고 지속이 됐을 때 그 과정이 쌓여서 축적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결과만 생각하고 한번 내가 크게 돈을 벌었다.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고 그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네. 그것을 강조한 것이 이제 세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필요한 거네요, 그죠? 주식에 관해서 이렇게 내 자신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도 중요하다는 거. 사실 이런 것들 진짜 별로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아까 첫 번째, 나는 어떤 투자자일까? 보통 우리 종목들 사거나 주식 그 얘기할 때 정말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 얘기 듣고 보면 내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투자 성공 네 번째 단계. 주식시장에서의 리스크 관리하기. 제일 중요한 거죠, 또, 그죠? 우리 누구나 이 세상에 수익만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손실은 누구나. 그리고 워런 버핏 할아버지도 손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최근에도 모두가 다 보고 있듯이.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네요. 리스크 관리하기. 어떤 이야기들 들어있나요? 네. 사실 우리가 권투를 예를 들면 처음에 막 상대방을 내가 때려 눕히겠다. 이기겠다고 막 힘을 쓰고 막 멋있게 하고 들어가지만 한 대 맞으면 정신 차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도 무조건 수익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락장에 올 수 있다.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하냐 그렇지 않느냐 결정하죠. 아까 투자에 대한 개념 설명할 때도 반드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계속 강조하지만 문제가 돼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딸 것만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도박을 한 거죠. 네. 주식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도박을 한 거죠. 그럼 리스크 관리가 뭐냐? 대부분 이제 경제학자들은 거시 경제 리스크, 또 기업 단위의 리스크, 이것들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우린 그것을 충분히 공부하고 또 잘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들을 100% 알아맞힐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미국의 페드조차도 물가가 올라갈지 또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열심히 공부한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투자에 도움이 되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알아야 되지만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관심 받아야 될 것도 우리가 그나마 통제하려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 통제되는 건 나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리스크 관리는 결국 심리적인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인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게 세 가지 측면입니다. 네. 제가 운전을 또 예를 들면 운전을 할 때 사고가 나는 경우가 세 가지 경우. 첫 번째는 너무 빨리 가려고 할 때, 조급할 때. 그렇죠. 자기 속도, 자기 방향대로 정주행하면 되는데 갑자기 누가 빨리 휘행하고 지나가면 그냥 보내면 되는데 자기도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게 일종의 포모가 되겠죠. 네. 나 달려볼까 하면서 자기 속도를 지키지 못하면서 사고가 생기죠. 죄송합니다. 네. 예, 이것이 이제 너무 조급할 때 문제가 생기게 되고 사고가 생기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장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죠. 두 번째는 자만심입니다. 조금 돈을 이제 수익이 생겼을 때 자기 확신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운전할 때도 완전 초보는 조심조심하기 때문에 사고가 안 생기는데 조금 경력이 쌓이면 그다음부터는 전방도 안 보고 딴짓하고 한 손 놓고 핸드폰하고 이렇게 위험한 그런 운전을 하게 되면서 사고가 생기죠. 이게 이제 자만심. 그래서 이 조급한 마음과 자만심이 합쳐지면 결국 이분들은 빨리 내가 수익을 보겠다는 생각 때문에 레버리지를 크게 하고 대출을 크게 하면서 문제가 또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주의력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전방 주시 태만이죠. 운전할 때 앞을 봐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데 실제로 사고 조사를 해보면 제1 원리가 전방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너무 많은 종목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다루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일상생활하고 공부하고 집안일하고 하면서 다 이게 분석하고 계속 팔로우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뇌는 한계가 있습니다. 멀티태스킹이 기본적으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목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기 한계를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라는 건 이런 세 가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통제가 가능하다. 이 부분을 강조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구나. 중요한 얘기네요. 네. 선생님, 마지막 투자 성공 5번째 단계. 성장하며 가치 있는 투자 내기. 이건 또 어떤 이야기예요? 자, 이게 제가 투자라는 거는 결국은 지속 가능하다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네. 도박이 아니려면. 지속 가능하다. 예, 그러면 계속 해야 하니까. 기업 분석도 계속 해야 되지만 자기가 스스로가, 투자자 스스로가 성장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투자도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결국 우리가 뭐 주식 종목을 고를 때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실제 투자자 자신이 성장도 해야 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만 투자가 지속 가능하다. 이 부분을 강조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투자라는 게 경제 하나만 가지고 돌아가는 구조가 아니라 이미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는 문화가 어떤지 과학이 어떤지 이것들을 잘 이해하고 심지어는 정치적인 부분까지도 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 그런 시장이라면 투자자 자신도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서 학습을 하고 성장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만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한 거죠. 내용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네요.
마지막 파트에 현명한 투자자를 위한 주식 중독 탈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제가 오늘 선생님 만나고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서 그 느낀 게 그 중독 선생님 전문이 중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중독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치료가 필요한 건지 사실 잘 몰랐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중독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상에 꼭 도박이나 주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에 술, 담배뿐만 아니라 내가 그냥 나 이거 안 하고 어떻게 미칠 것 같아. 이거 다 중독 이야기잖아요. 굉장히 그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중독. 그래서 이 중독 탈출기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적어주신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떤 이야기들 들어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양한 중독들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이제 조금 그 이야기의 범위를 좁혀보면 이제 주식 중독 또는 도박 중독 문제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스스로 병원에 갈 텐데 이분들은 스스로 오질 못해요. 대부분 문제가 악화되고 반복이 되면서 가족들이 이제 같이 피해를 경험하게 되면 가족들이 참고 참다가 병원에 가자 권유해서 오시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같이 온다는 특징이 있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할 때는 스스로의 어떤 치료에 대한 동기가 필요합니다. 이 주식 중독이나 이런 분들한테 제가 이제 치료 과정에서 설명하는 건 첫 번째가 자기 문제를 빨리 오픈하는 것부터 치료가 시작이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다 보면 여러 가지 수치심이나 죄책감이 있고 너무 상황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혼자서 막 쩔쩔매다가 오픈을 못하고 문제가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부탁드리는 거는 현재 상황을 빨리 인정하고 주변 가족한테 빨리 도움을 요청하는 거. 네. 이것이 이제 1번이다. 근데 잘 안 되죠. 인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어렵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빨리 하는 사람이 피해도 줄고 빨리 더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 1번이고요. 실제로 병원에 와도 여전히 100% 오픈을 못하고 찔끔찔끔 숨기는 분들이 꽤 많아요.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100이면 100을 다 오픈하지 못하고 대출이 만약에 10군데다. 그런데 한 8군데만 오픈하고 2군데는 꼭 빼놓습니다. 그 2군데 빼놓은 것들을 스스로 또 해결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또 도박을 하게 되는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되는 반복적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100% 오픈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 원칙 중에 하나고 그래야만 가족들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고 제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지혜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이나 고혈압 관리하듯이 한 번에 어떤 수술로 해결하는 병이 아니라 중독이라는 거는 이제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리하는 게 필요하고 단지 그 행동을 그만두는 게 치료 목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 그 문제는 일상화되어 있거든요. 가족 간의 관계가 다 깨져 있고 신뢰가 깨져 있고 대인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직업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 법적인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는 게 치료 목표지 단순히 잃어버린 돈을 회복하는 게 치료 목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중독의 치료 목표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일상의 소소한 부분들, 건강한 부분들을 얼마나 계속해서 회복해 나가느냐. 여기에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빚만 갚으면 돈만 벌면 회복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 이것들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중독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삶에 많이 들어와 있는지, 그죠? 주식뿐만 아니라 생활의 모든 거네요. 이렇게 중독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네. 원장님, 저희 그 카메라 감독님께서 질문을 하나 해주셨어. 원장님도 주식 투자 하고 계세요? 저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과 그 원장님, 저희는 그 중독에 대한 모니터링을 우리 원장님만큼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 원장님도 주식을 하다 보면 왠지 중독되고 그런 상황에 또 맞이할 수도 있으시지 않아요? 또 궁금해지네요. 그럴 수도 있죠. 어떠세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네네. 몇 가지 중독의 기준 해당되지 않은 행동 패턴으로 네네. 투자를 하시면 네. 좋지 않을까. 음. 또 반대로 네. 현재 투자를 하고 있지만 네. 혹시 내가 좀 위험한 중독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몇 가지 기준들을 알고 계시면 되는데 아, 결국은 일상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겁니다. 네, 투자는 내 생활의 일부지 전부가 그 아니거든요. 일상생활을 얼마나 내 가족관계, 내 역할, 내 일 이런 것들이 손해를 보고 있고 손실을 보고 있다. 하루 종일 이거 보고 있느라고 다른 걸 제대로 못하고 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가 인지를 어느 정도 하면서도 조절을 못하고 있다. 머리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행동을 계속한다. 네, 중독 증상 네, 이게 이제 중독이 되겠고 특히 이제 주식, 도박 이런 행위 중독에는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은 금방 눈에 띕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특징 때문에 숨기게 돼요. 네, 그래서 이 거짓말도 진단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추격 매수, 빨리 손실을 메꾸려고 하는 위험한 또 다른 행동 이런 것들도 기준이 될 수가 있겠고 또 스트레스나 이런 약세장에서 힘든 것들을 회피하고자 하는 행동으로서의 또 다른 도박, 주식, 행동 이것도 진단 기준에 해당이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이제 채무를 또 과중하게 하거나 또 구제금융을 얻게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도 도박 중독의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에 내가 해당되지 않게 지속적으로 일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면 중독이라 할 수 없지만 반대로 이런 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빨리 점검을 하고 내가 문제가 어디 있는지부터 다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오늘 사실 저희 원장님이자 작가님이랑 그 약속한 시간이 훨씬 넘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질문이라는 게 어느 정도 우리가 어떤 거를 물어볼 건데 어떻게 준비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협의도 없이 저 이런 병이 있는데요. 너무 많이 물어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좋은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처음 뵀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초대를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한번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는 또 주식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전문의시니까 이거에 대한 의학적인 지식들도 많이 좀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도움이 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 최삼욱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우리 원장님 또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